추석을 앞둔 우리 증시 수급은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과 함께 날아오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 김종효의 픽에서 그 해답 찾아가시죠. 오늘도 김종효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률이 좀 더 악화되고 있는 게 조금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힘이 없는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역시 신저가를 쓰고 있죠. 우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어제 그저께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만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부각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미국과 관련된 이슈들도 오늘 장중에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시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지만 메인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가 메인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오늘도 장 초반부터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금 삼성전자의 신저가가 이어지고 있는 것, 이게 지금 시장의 가장 메인 시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소되지 않으면 지수도 바닥을 찍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의 지수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베팅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선물 쪽의 움직임은 계속 속도 조절이지 방향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미결작정이 빠르게 10여물 기준으로 늘어나면서 기존에 들고 있던 매도 물량 전부 외국인들은 다시 이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은 우리가 너무 긍정적인 시각만 가져가기보다는 경계의 시각을 좀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단순히 반도체가 아니라 우리 시장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외국계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하향할 때 왜 이렇게 목표 주가가 낮지 했는데 이젠 그보다 더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 바닥은 어딜까요? 네, 바닥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 PBR 1배까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럼 확률적으로 삼성전자가 다시 적자로 전환하고 적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하향세로 갈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PBR 1배에 근접한 삼성전자의 가격 메리트는 더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셨던 분들에게는 다시 분할 매수의 관점이 왔지만 문제는 이게 한 달 반 전만 하더라도 올해 좀 성과를 내고 떨어질 것 같았는데 지금은 만약에 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샀을 때 성과가 바로 다음 달, 다음 분기 정도에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좀 애매해져서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분할 매수 기회인 건 맞는데 반등의 강도는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좀 지연될 수 있다는 점 정도를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그룹 쪽에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과 얘기해 보면 여전히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삼성전자는 꽤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뉘앙스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2분기까지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왔는데 3분기에도 그 정도 어닝이 나오는지가 아마 단기적으로는 실적을 그 주가를 가름지을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현재 매력적인 가격대인 건 맞다. 하지만 빠르고 가파른 상승을 기대하기엔 조금 이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속에서 상승하는 섹터 또 집중해봐야 할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김종효 이사의 주목하고 있는 섹터 열어보시죠. 미국 대선 테마 장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선 토론회를 보니까 역시 트럼프 후보가 조금 더 말을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둘 다 물어보는 거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자기 할 말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네. 어쨌든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시장에서 벌써 지난달부터 베팅이 시작됐잖아요. 해리스가 좀 올라가면 어떤 종목이 파라락 올라가고 또 트럼프가 강세를 보이면 트럼프 또 트레이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니까 오늘 유불리에 따라서 종목군들이 좀 움직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에는 한 가지 더 결부된 그 이벤트가 있죠. 노스볼트가 시설 축소한다는 그런 이슈가 결부되면서 오늘 추가적으로 더 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종목군들은 단기 변동성 정도로 키울 수 있다 정도입니다. 이거 가지고 추가 베팅한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우위를 차지하면 트럼프 랠리 종목군들이 계속 간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단기 트레이딩 정도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정책주에 관심 있으시다면 미국 종목 사야죠. 그래서 우리나라 관련 종목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정도로 임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은 더 힌트를 얻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대선 토론회를 보고 해리스 트레이를 담아야 할까, 트럼프 트레이드를 담아야 할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최근에는 점차 정책적인 수혜주가 공통화되어가는 추세인 것 같거든요. 일단 저는 대선 테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대선의 그 방향성 자체가 테마주가 모아진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둘의 색깔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둘의 테마가 겹쳐진다는 건 이쪽에 투자할 의미가 더 없어졌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에 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네, 지금 당장 대선 관련주가 매력적이진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 김종효 이사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효의 픽 지금 바로 공개해 보시죠. 호재
경기가 만발하다 항공업종 가지고 와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뭔가 촉이 온 것 같습니다. 이사님, 저희 추석 전에 항공주 매수하면 좀 날아갈 수 있을까요? 네, 뭐 고공행진은 힘들 것 같고요. 네. 뭐 시장 자체가 뭐 어렵다 보니까 뭐 고공행진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낮게 날 수 있는 정도의 흐름은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지금 저는 큰 틀에서 뭐 계속 현금 만들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시장이 언젠가는 하락을 멈추고 반등할 수 있고 또 하락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종목의 순환매를 넣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나름 매력적인 업종을 좀 골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미 뭐 많이 오른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피부 미용기기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더 언급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군들 중에서 매력이 좀 반영되지 않은 항공주를 보자라는 말씀을 뭐 지난달, 지지난달부터 계속 간헐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한번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기관의 매수세도 포착이 되고 있고요. 오늘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항공업종, 그렇다면 왜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주요 체크 포인트 하나씩 열어보시죠. 거시 변수가 다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좋은 건가요? 네, 지금 유가, 환율 그리고 금리가 모두 이 회사에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 업종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아무래도 비용 측면에서 영업 비용 측면에서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것은 뭐 유가라고 봐야 되겠죠. 그쵸. 근데 유가 지금 뭐 폭풍처럼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하락을 반영하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 운수창고 업종도 어떻게 보면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경기와 관련돼서는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비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뭐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살펴볼까요? 두 번째는 금리인데 네. 자, 금리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가 뭡니까? 이 항공사들은 비행기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전부 리스로 가져오니까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 금리가 또 여기도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보통 리스의 기간을 생각해 보면 한 5년 내외일 텐데 5년 내외에 전반적인 금리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비용 나가는 게 가장 큰 두 가지 석유 가격하고 그다음에 리스 비용인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세이브가 되고 있어요. 그냥 마지막으로 환율이죠. 뭐 아직까지 대표적인 원화 강세로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내년 연초에 뭐 1,250원들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준비된 그림 보시면 환율인데 환율이 1,400원 넘어간다 얘기 나왔다 지금 1,330원, 40원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거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죠. 달러 부채를 줄이는 효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해외에 나가는 수요도 일정 부분은 촉발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경기가 더 중요하긴 합니다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적어도 항공업종을 둘러싸고 있는 세 가지 거시 변수는 모두 방향이 좋다라는 것이 최근 항공업종을 바라보는 이유 중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브렌트유도 간밤에 처음으로 70달러 선 깨고 내려왔고요. 국채 금리도 3.6% 중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긴 한데 중요한 거시 변수 요소들의 이 하락 추이가 얼마만큼 지속될지 지속 가능성일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유가는 더 올라오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일단 레벨이 떨어지고 나서 올라오지 않으면 이익이 올라오는 거고 금리는 추가적으로 지금 더 떨어질 거라고 다들 보고 있잖아요. 근데 레벨은 제한적이겠지만 금리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원화도 추가 강세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뭐 폭은 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유리하게 진행되는 방향이 적어도 뭐 다음 분기 정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거시 경제 지표는 좋습니다. 그러면 항공 섹터 투자하기 위한 모멘텀도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업황 지표는 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인간 지표긴 하거든요. 제가 여행을 요즘 굉장히 잘 가요. 네, 뭐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네. 지금 근데 뭐 이거 지역마다 다르고 약간 그 회사마다 차이가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미주 지역은 2018년 이상을 다 회복했습니다. 네. 유럽은 아직 회복을 못했어요. 일본은 예전에 회복했고요. 동남아는 회복 중이고요. 중국은 회복했고요.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다 다르기는 한데 장거리 노선마저도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업황 지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준비된 그림 보시죠. 화물과 여객 둘 다 있는데 둘 다 괜찮다라는 거죠. 물론 여객은 모멘텀 기준에서는 제로 국면으로 떨어지면서 약간 둔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총수 기준으로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성수기로 들어가면서 피크 찍고 4분기엔 약간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정상화됐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화물이라는 거죠. 물론 이 코로나로 인해 막혀 있을 때 대거 급증했던 그 정도의 수요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여객
그 항공기를 다 의자 뽑아서 거기다가 화물 채워갖고 간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나타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저 흐름으로 가긴 어렵지만 어쨌든 화물 물동량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양쪽 모두 괜찮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실적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여객과 화물이 비교적 견조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걸 반영하면서 2분기에 뭐 주가가 날아갔다면 매력이 없을 텐데 2분기에도 주가가 별로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3분기의 실적을 봤을 때 아마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몇 안 되는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실적을 볼 때 어쨌든 전분기보다 더 좋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항공주는 흔히 2분기에 피크를 찍는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2분기에 주가가 못 갔긴 했더라도 3분기의 실적이 2분기보다 못 간다라면 주가에 대한 변동성은 없을까요? 아니, 실적은 3분기가 피크고요. 실적이 3분기가 피크이기 때문에 주가가 2분기에 원래 피크를 치고 떨어지는 게 기본 사이클인데 이번에 그 사이클이 없었다는 거죠.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우려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M&A와 관련된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이걸 반영하면서 못 간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항공업종은 2분기에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이걸 전혀 반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3분기에 어닝 피크가 4분기에 급격하게 떨어지면 아마 의미가 없어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뭐 스무드하게 떨어지는 정도라면 어닝이 좋아진 걸 반영하지 않은 현재 주가는 매력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실적은 계속 좋았는데요. 주가가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매력적인 구간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 번째 체크 포인트 바로 열어보시죠. 대표 종목의 밸류에이션은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대표 종목이라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일까요? 네, 뭐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없어질 수도 있는 기업이니까 뭐 결국 대한항공이 되겠죠. FSC가 하나로 합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현재 구간에서 대한항공이 여러 가지 호재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주가에 녹아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고 주가에 녹아 있지 않으면 뭐 수급적인 이유 때문에 아마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라고 봐야 되는데 현재 PR이나 PBR이나 모두 바닥권이라는 거죠. 물론 최저 바닥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닥권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장 분위기가 조금 좋아진다든지 해당 업종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좀 거치는 그런 구간에서는 매력도를 좀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마지막 남은 그 미국의 허가 이슈 정도만 해결이 된다면 그러면 지금의 가격에서는 좀 더 위쪽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뭐 대표주의 전체적인 실적이나 모멘텀이나 거시 변수나 모든 걸 살펴봤을 때 밸류에이션까지 뭐 나름 괜찮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항공 섹터 대표주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현 시점 추석 전에 담아봐야 할 항공주의 대표 탑픽은 뭘지 지금 바로 열어볼게요. 대한항공 역시 대표주를 꼽아주셨는데 LCC는 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LCC는 아무래도 뭐 부채 같은 것들을 해결하려면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구간이죠. 왜냐하면 코로나의 어려운 구간에서 뭐 유상증자라든지 추가적인 자금 조달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레딧 지표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크레딧 변동성이 지금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 시장에 돌고 있는 얘기는 뭐가 있냐면 뭐 중소벤처사라든지 그다음에 조그만 회사들 중소저축은행들도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가 또 막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반영해 보면 LCC처럼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종목군들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무구조도 비교적 탄탄하고 실적도 양쪽 여객과 화물에서 모두 어느 정도의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대한항공이 밸류도 지금 가장 싸기 때문에 저는 뭐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면 잠재적으로 남아있는 합병 이슈 잡음을 만들진 않을까요? 네, 뭐 해결될 가능성이 저는 뭐 한 7, 80% 이상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모든 구간을 통과하고 마지막으로 미국 하나 남아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도 아마 유럽처럼 일부 노선의 조정 정도로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대한항공 측면에서는 크게 리스크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탑픽 대한항공으로 김종유의 픽 투자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되셨기를 바라면서 김종유 회사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